새벽 3시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급히 나가보니 70대 어머니가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지금 새벽 3시예요. 이모들이 왔어. 지금 나가야 해. 하지만 이모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백화점에서 명품 화장품을 사시던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결국 요양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은주입니다. 지금은 50이 되었고 한 아이의 엄마이자 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강사입니다. 어렸을 적 제 기억 속 우리 집은 참 화려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셨고 할머니는 서울 시내에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신 건물주셨습니다. 집에는 가사도우미 분들이 3명이나 계셨죠. 어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 외환위기 직후였고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던 시기였죠.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할머니의 돈까지 사업에 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던 거죠. 결국 할머니의 건물마저 날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사도우미 분들은 떠났고 넓은 집에서 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이사간 집은 바퀴벌레가 득실거렸습니다. 밤에 불을 켜면 우르르 소리를 내며 숨는 바퀴벌레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어머니의 변화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저희 3남매에게, 세상 모든 것에 화를 내셨죠. 이게 다 내 아빠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집에서 5 식구가 살았습니다. 언니, 저, 남동생. 우리는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며 자랐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할 수도 없었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남동생에게만 특별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요. 남동생에게는 서울대 출신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요. 반면 언니와 저에게는 너희는 딸이니까 대학 안 가도 돼. 시집이나 잘 가면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똑같은 자식인데 남동생만 공부할 수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집안에 돈이 없어. 아들이라도 제대로 키워야지. 다행히 할머니가 저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건물은 잃으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셨거든요. 할머니는 제 대학 등록금을 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은주야, 너는 공부 잘하니까 꼭 대학 가거라. 할머니가 도와줄게. 할머니의 그 말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 끝나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있었고, 집에 와서도 새벽까지 책을 봤습니다. 좁고 추운 방에서 가족들이 자는 옆에서 책을 읽었죠. 그렇게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대학 가봤자 뭐하니. 시집이나 잘 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학 생활은 또 다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등록금은 할머니가 대주셨지만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했습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과외, 전단지 돌리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도 이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대신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언니와 저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은주야, 이번 달 카드값 좀 내줘. 50만 원만. 은주야, 생활비가 없어. 30만 원만 보내줘. 매달 매주 어떨 땐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습니다. 아침 6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학교 수업 듣고 저녁에는 과외를 나갔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죠. 그렇게 번 돈의 대부분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제 생활비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두 끼로 버티거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할인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주야, 카드깡 아니? 그거 한번 해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거 불법이에요. 나중에 큰일 나요. 아이고, 다들 하는 거야. 급한 대로 좀 하자.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며칠 동안 계속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그 압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반면 남동생에게는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남동생 과외비는 언니와 제가 댔습니다. 남동생 공부는 시켜야지. 라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예요. 언니는 결국 견디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자마자 급하게 결혼했습니다. 캐나다에 함께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언니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너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 그렇게 언니는 캐나다로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부모님의 요구는 더 심해졌습니다. 언니 몫까지 제게 왔으니까요.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도서관 화장실에서, 편의점 창고에서, 버스 맨 뒷자리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는 언제쯤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응급으로 실려가셨고, 진단 결과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6개월 정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개월. 아버지께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니. 저는 멍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원망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였습니다. 돌아가신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죠.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왔으니까요. 병원비였습니다. 말기 암 환자의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입원비, 항암 치료비, 각종 검사비. 하루에 수십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나마 살던 월세집의 보증금을 빼서 썼습니다. 밀린 월세를 제외하니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할머니도 도와주셨지만 이미 할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많은 것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교육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했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호프집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새벽 3시, 씻고 자면 4시, 그리고 7시에 일어나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면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병간호를 하시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고, 남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라 시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결국 병간호도 제 몫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은주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은주야, 너 대학은 꼭 졸업해라. 아빠랑 약속해. 네, 아빠.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졸업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암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폐에서 시작된 암이 뼈로 그리고 뇌로 전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아빠, 너무 아파. 모르핀을 투여해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신음하셨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병실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4개월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6개월보다 2개월 빨랐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어느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사람들이 모두 떠났으니까요. 저는 3일 내내 울었습니다. 슬퍼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원망스러워서,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제부터가 더 걱정되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진짜 지옥이 시작됐으니까요. 빚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제 명의로도 카드를 만드셨더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부터 독촉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금융기관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제 명의 카드값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쓴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걸 어떡하니?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인터넷을 뒤지고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폭이라는 제도를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아버지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남은 빚은 상속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한정 승인이 받아들여졌고 저희는 천문학적인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은 빚이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카드값 500만 원. 이건 제가 갚아야 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호프집 아르바이트 외에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한 장에 50원. 하루에 1000장을 돌리면 5만 원이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발바닥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500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날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은주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 손은 차가웠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수 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교육업체에 정식으로 취직했습니다.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곳이었는데
제 성실함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을 제가 온전히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남동생은 정말 낡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곰팡이가 가득하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그런 집이었죠.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을 보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강사들을 관리하고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일. 바빴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마케팅 관련 사업이었는데 나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착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은주 씨,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부터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빠른 결정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신혼여행도 짧게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 때문에 잠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초음파로 아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자. 내가 겪었던 것들을 겪지 않게 하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였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한편 어머니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식당 주방 일이었는데 야간 근무였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요리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어머니를 좋아했죠. 하지만 밤새 일하는 것은 70대 초반의 몸에 무리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시고 조금씩이라도 저축 좀 하세요. 노후 준비도 해야죠.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평생 고생만 했어. 이제라도 엄마가 번 돈 엄마가 쓰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말이면 백화점에 가셔서 명품 화장품을 사셨습니다.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셨고 택시를 타고 다니시며 거스름 돈은 팁이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보험도 없고 저축도 없고 번 돈을 다 쓰시는 어머니가요. 엄마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돈 좀 모으세요. 아이고 됐어. 엄마 인생 엄마가 알아서 살아. 저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어머니 명의로 실손보험을 들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아프실 때를 대비해서요. 그러던 중 남동생이 결혼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결혼하면서 어머니는 혼자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집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샜고 집이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쯤 저는 교육 강사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다행히 평가가 좋아서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수입도 늘었고 저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딸아이는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자.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살자.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
장모님 혼자 두기엔 위험해 보이네. 저는 무리를 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대출도 많이 받았지만 강의 일이 잘 되고 있어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같이 살아요. 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정말? 하지만 남동생은 달랐습니다. 누나, 진짜 잘 생각해봐. 나도 엄마랑 둘이 살 때 정말 힘들었어. 엄마는 같이 살기 쉽지 않아. 동생의 말에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할 수 있어. 엄마도 나이 드셨고 이제는 조용히 지내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이사날 어머니는 짐을 엄청나게 가져오셨습니다. 엄마, 짐 조금만 가져오세요. 새 아파트인데 새 것으로 사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들으시지 않았습니다. 깨진 그릇, 오래된 냄비, 20년 된 이불, 곰팡이 핀 책들, 심지어 아버지의 낡은 서류까지 다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다 추억이야. 버릴 수 없어. 새 아파트가 순식간에 낡은 물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정리정돈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냉장고에는 먹다 만 음식들이 접시째로 쌓였습니다. 국물이 넘쳐 흘러 냉장고 선반이 항상 끈적거렸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반찬들, 곰팡이가 핀 김치. 하지만 어머니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먹을 수 있어. 베란다는 더 심각했습니다. 각종 장아찌와 담금주로 가득했습니다. 매실청, 오미자청, 산수유주, 복분자주. 10병도 넘게 담그셨는데 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담가놓기만 하셨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 처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파나 양파를 사오시면 검은 비닐 그대로 베란다에 던져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썩기 시작했죠. 어느 날 베란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초파리가 아닌 이상한 날파리가 우글우글했습니다. 베란다 수납장 서랍을 열었더니 알들이 빼곡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빨래해서 널어놓은 속옷에도 알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모든 빨래를 다시 삶았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를 전부 청소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음식물은 제대로 처리하셔야죠. 알았어. 미안해. 하지만 일주일 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매주 주말마다 냉장고 청소와 베란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강의 준비도 해야 하고 딸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청소만 하루 종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일하는 동안 냉장고 좀 정리해 주세요. 제발요. 알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백화점에 가시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은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좀 어떻게 안 돼? 집이 너무 지저분해. 미안해. 내가 말해 볼게. 하지만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아이도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냉장고에서 이상한 거 꺼내 먹으래. 곰팡이 핀 건데. 저는 그때마다 달려가서 말렸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가족 간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효도를 하려고 모셨는데 모두가 불행해지고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0이 되었고 어머니는 70 후반이 되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말투가 어눌했습니다. 머리가 아파. 이건 뇌졸중이다. 저는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CT를 찍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혔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동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수술은 4시간 걸렸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에서 내내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만 뇌 손상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어머니는 한 달간 입원하셨습니다. 그 한 달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쉴 수 없었습니다. 프리랜서라 강의를 쉬면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대출 상환도 해야 했고 딸아이 학원비도 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밤에는 병원에서 자고 새벽에 집에 와서 딸아이 아침을 챙겨주고 다시 강의를 나갔습니다. 남동생도 일이 있어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동생도 미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행히 친척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고 음식 조리법을 잊으셨습니다. 은주야, 된장찌개를 어떻게 끓이지? 평생 요리를 하셨던 어머니가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잊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 전 단계라는 뜻이었죠.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했고 3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를 다니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거기 가면 할머니들만 있어. 나는 아직 안 늙었어. 엄마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친구도 사귀시고 좋아요. 결국 억지로 보냈습니다. 처음 며칠은 울면서 가셨지만 다행히 적응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인지 기능은 떨어졌지만 운동 능력은 괜찮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출하실 수 있었죠. 어느 날 센터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가 집에 못 들어오셨습니다. 비밀번호를 까먹으신 거였습니다. 한겨울에 현관문 앞에서 30분을 기다리셨대요. 제가 강해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다행히 이웃분이 보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비밀번호를 크게 써서 어머니 지갑에 넣어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강의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안으로 들어갔더니 딸아이가 소파에 속옷만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 딸아이가 아파서 학교를 조퇴했는데 어머니는 집에 딸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하신 거였습니다. 현관문도 열어놓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애가 아픈데 왜 혼자 두고 나가세요?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아, 깜빡했어.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는 다음 날 똑같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두고 외출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에서 오시는 시간에 맞춰 집에 있어야 했죠. 강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고 수입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식탐이 늘었습니다. 센터에서 저녁을 드시고 오는데도
집에 와서는 꼭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센터에서 밥 드셨잖아요. 배고파. 라면 먹고 싶어. 뇌약을 드시는데 라면을 드시면 안 되는데 안 해드리면 밤새 졸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몰래 방에 담금주를 숨기셨습니다. 엄마 뇌약 드시는데 술 드시면 안 돼요. 조금만. 조금만 마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밤마다 몰래 드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을 수색해서 술을 다 치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또 어디선가 구해오셨습니다. 스트레스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남편과도 자주 싸웠습니다. 딸아이도 사춘기가 되면서 예민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할머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저는 딸아이에게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이모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은주야, 이모들이 부산 가자는데 나도 가고 싶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모들이 전화해서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주야, 걱정하지 마. 이모들이 잘 챙기게. 저는 허락했습니다. 사실 며칠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야, 미안한데 내 엄마가 말 안 듣고 혼자 가다가 넘어졌어. 그런데 별일은 아닌 것 같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다치셨어요? 손을 좀 다쳤는데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병원에 갔더니 손가락이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희한한 건 어머니는 혼자서 성남까지 동창회를 가시면서 병원은 혼자 못 가신다는 거였습니다. 무서워. 같이 가줘. 저는 또 강의를 조정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레싱을 하러 다녔습니다. 3개월 동안이요. 그 모든 뒤치다꺼리를 저 혼자 했습니다. 남동생은 미안해했지만 자기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가 두 번째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센터에서 빨리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수업 중이었습니다. 남동생에게 먼저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또다시 수술실, 또다시 기다림. 저는 너무 무섭고 지쳐 있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도 무사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두 번째 뇌경색 이후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음식 조리법을 완전히 잊으셨습니다. 라면도 혼자 끓일 수 없으셨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으시는 일도 있어서 저는 가스밸브를 잠가야 했습니다. 식탐은 더 심해졌습니다. 냉장고를 계속 열어보시고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은주야, 배고파. 뭐 좀 해줘. 엄마 1시간 전에 드셨잖아요. 그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환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헛것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남자가 창문 밖에서 들여다봐. 엄마 아무도 없어요. 여기 15층이에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새벽 3시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나가보니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이모들이 왔어. 나 데리러 왔대. 같이 가야 해.
엄마 이모 안 왔어요. 지금 새벽 3시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뿌리치고 나가려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거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켜드렸습니다. 언니, 나 지금 집이야. 안 갔어? 그제야 어머니는 진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주일에 3번, 4번, 점점 잦아졌습니다.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나가실까봐 무서웠거든요. 도어락에 추가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도 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까지 달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경보음이 울리는 거였죠. 하지만 그 경보음 때문에 온 가족이 밤마다 깨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수면 부족으로 학교에서 졸았습니다.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최악이 되었습니다.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엄마를 버리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곳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남편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또 환각을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불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불이야. 불. 여기 불났어. 어머니는 공황 상태에 빠지셨고 물을 들고 거실에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TV에도 소파에도 바닥에도 물을 마구 뿌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밀쳤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넘어졌고 팔을 다쳤습니다. 딸아이는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119를 불렀고 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남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은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해. 누나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남동생과 함께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효도하려고 모셨는데 결국 요양원에 보내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가족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공기가 좋은 곳이었고 원장님이 정말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곳이었습니다.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시설도 깨끗했고 요양보호사분들도 친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치매 환자 전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장님과 긴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환각 증상이 있으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돌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케어해 드릴게요. 원장님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날,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 프로그램도 좋고 친구들도 많대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싫어. 나는 안 가. 거기는 죽으러 가는 곳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가 더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거지. 내가 귀찮으니까.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에요. 일주일 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리셨습니다. 은주야, 제발. 집에 데려가줘. 응? 엄마가 잘할게. 아무것도 안 할게.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조금만 계시다 좋아지시면 다시 모실게요. 매주 찾아올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올 때 뒤에서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무너졌습니다. 남동생이 옆에 있었지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딸이야. 엄마를 버렸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전화하실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우셨죠.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면서 적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정말 세심하게 어머니를 돌봐주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프로그램, 약물 관리, 전문가들이 계시니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매주 찾아뵈었습니다. 딸아이와 남편도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는 서서히 밝아지셨습니다. 은주야, 여기 밥이 맛있어. 그리고 할머니들이랑 노래도 부르고 좋아.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좋아졌고 친구도 집에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외출도 했습니다. 저도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의도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모시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그건 아마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면서 더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게 되었고 저희 가족도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는 어머니를 찾아뵐 때 진심으로 반가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를 대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주 어머니를 뵙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엄마,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프로그램 재밌으셨어요? 응, 좋았어. 그런데 은주야, 너 힘들지 않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요양원에 계신 후로 어머니가 제 걱정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같이 살 때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는데 떨어져 있으니 오히려 서로를 더 걱정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머니와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었고 단풍이 예뻤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알아. 엄마도 지금은 머리가 맑을 때가 있어. 그때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를 여기 모신 거. 아니야. 여기가 좋아. 사람들도 좋고 은주도 매주 오고. 나는 행복해. 그날 어머니와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단풍이 떨어지는 정원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효도에는 정답이 없구나. 같이 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구나.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지쳐가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3개월째 지내고 계십니다. 인지 기능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 때마다
어머니는 웃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너 누구야? 그런데 참 예쁘네. 엄마 딸이에요. 아, 딸? 나한테 딸이 있었나? 그럴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환각에 시달리지 않으시고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딸아이는 다시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친구들을 자주 집에 데려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 분위기가 좋대. 편안하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남편과도 다시 대화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합니다.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당신도요. 우리는 다시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걸까? 엄마를 끝까지 모셔야 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요양원에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떠세요? 아, 은주님. 어머님 잘 지내세요? 오늘 점심도 잘 드시고 오후에 음악 프로그램 참여하셨어요.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래, 엄마는 잘 지내고 계셔. 그리고 우리 가족도 잘 지내고 있어. 잠시 멈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해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는 부모님을 집에서 돌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들도 힘든 일인데 가족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전문적인 케어를 받게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같이 살 때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진짜 효도는 무리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뵙는 날입니다. 딸아이가 할머니께 드릴 꽃을 샀습니다. 엄마, 할머니 좋아하시려나? 응,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갑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요. 그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함께 살든 떨어져 살든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엄마, 어머니가 손을 흔드십니다. 오늘은 저를 알아보시나 봅니다. 저는 딸아이 손을 잡고 어머니께 걸어갑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제는 확신이 듭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